안녕하세요.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중매매와 이중저당권 설정은 배임죄인가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그 주택 등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받은 후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한편 자신의 주택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는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은 이중매매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나 이중저당권 설정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동안 이중매매와 이중저당권 설정 행위 모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이중저당권 설정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에 따라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사람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가 배임죄 성립 여부에서 쟁점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김매도씨는 자신 소유 건물을 나매수씨에게 13억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2억 원, 중도금은 6억 원으로 하되 잔금 5억 원은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건물을 나매수씨에게 넘겨준과 동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김매도씨는 나매수씨로부터 계약 당일에 2억 원, 그리고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중도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매도씨는 나매수씨의 잔금 지급이 늦춰지자 이 건물을 문적국씨에게 15억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김매도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담보씨는 나 대추씨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담보씨는 이 약속을 어기고 남사순씨에게 채권 최고액 12억 원인 4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김담보씨는 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나 대추씨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담보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의무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의무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저당권 설정 의무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이므로 이중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중 저당권 설정 행위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를 떠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금융권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부릅니다. 법무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등기 신청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이때서야 채권자는 비로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사례에서 단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도 않고 거액인 18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금융권은 법무사가 설정 의무자를 확인하고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니 확인되지 않는 한 절대 대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채권자의 부주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까지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무 현장을 반영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중 매매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3억 원의 8기로 매매 계약을 한 후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는데 건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알아보니 15억 원 이상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았으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립니다. 2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는 그나마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억 원을 되돌려 받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6억 원마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2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동산 이중 매매 행위자는 배임죄 처벌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일 위 15억 원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부추겨 이중 매매를 하게 했다면, 즉 매도인의 이중 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러한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최초 매수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는 적법한 소유권자가 되고 최초 매수인은 민형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